2. 동북공정 논리의 강화와 확장. 동북사지에 실린 논문 중에는 총론과 속론보다 동북공정 논리가 강화되거나 확장된 것들이 보인다. 이전 논리가 확대 재생산된 것이다. 이들 사례를 사만, 백제, 신라, 후삼국이 연관된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보겠다. 1. 한국 고대 문화는 친화의 영향. 이 논리는 한국의 고대 문화는 친화와의 관계에 의해서 성립했다는 전제하에 제기되는 주장이다.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의 타율성론을 연장시킨다. 이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주나라 초에 기자가 동래하였고 진시황은 한반도 북부에까지 장성을 쌓았으며 위만은 위시 조선을 건립하였고 뒤이어 친화 이민자들이 계속하여 한반도 남부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그 뒤 낙랑군은 사만지역, 즉 한반도 남부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친화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만주 지역은 친화 권역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만주식 문화 요소들은 다 친화의 영향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여의 동명신화나 신라 건국신화 속 난생적 요소도 친화의 영향이고 신라 선도 성모나 가야 허왕옥도 친화에 연결짓는다. 이 가운데 난생적 요소는 송론에서 고구리 주몽 전설을 은나라 시조설과 주나라 시조 후지의 전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설이 확대 재생산된 것이다. 즉 송론에서는 고구리에 한해서 적용시켰던 논리를 이 논문에서는 신라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또한 한국 고대사에서 보이는 용숭배, 백록숭배, 조공관계, 권농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화 문화의 영향이 보인다고 한다. 즉 한국의 고대 문화는 거의 친화의 영향이라는 논리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친화 사서에 비해 삼국사기를 불신하여 논리를 전개하였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고조선, 진국, 사만, 삼국 초기에 신화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 한반도 처음 지명은 양곡이고 원주민은 우이인데 양곡 부상 10일 신화를 창조했다고 한다. 이 명칭은 하상시대에는 명의, 상주시대에는 조선으로 변하였으며 모두 바다 위에 해가 뜨는 형상이라고 한다. 이후 등장하는 기자조선은 주 왕조의 해외 속국으로 조선이라는 지명이 국명이 되었다고 한다. 또 양이, 청구, 흑치 등은 친화 사료에 보이는 한반도의 세력들이고 이후 등장하는 진국, 사만 등도 친화의 자료에서 우선 등장하는 존재들이라고 한다. 이런 존재들도 모두 친화 문화가 기반이 되었으며 한국 고대 사회에 보이는 난생, 우민, 편두 등의 문화 요소들도 친화 문화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친화 문명이 한반도 고문화에 강렬한 영향을 미쳤고 한반도의 문명사적 역사 진전을 가속화시켰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논문은 사만의 전 단계로 알려진 진국에 대한 논술이다. 사서에 나오는 고지 진국은 기자가 한반도에 세운 나라인데 춘추 시기의 기자국은 대동강 중하류 지역으로 옮겨갔고 양이와 융합하여 조선 만이가 되고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고 한다. 고지 진국이 하나라 상족의 선공인 상토가 세운 나라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의 근거로 알려진 시경의 상토열렬 해외 유절이라는 구절은 일찍이 상토가 이루어낸 공적이 후대 해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일 뿐이라고 한다. 이 논문은 친화적 기자 동래설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한반도에서 기자 지국이 북쪽으로 옮겨간 뒤 그 지역에 진국의 명칭이 남게 되었다고 하며 이 지역이 사만이 성립한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이상의 견해들을 보면 문화적 측면에서도 동북공정의 논리가 총론, 속론 단계보다 훨씬 확대 강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구체적으로 동북공정을 내세우지는 않더라도
이미 논문의 기저에는 총론, 속론의 논리가 깔려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한반도 정세에 친화의 영향 강조. 이 논리는 한국의 고대 문화에 친화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한 위에서의 경향과 비슷한 궤에 있다. 이 또한 타율성론이 연상되는데 다음의 논문에서 그 점을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삼국 쟁패가 시작된 것과 그 진행, 그리고 종결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삼국은 낙랑군이 있는 동안 왕래가 없었고 삼국 성립은 각자의 역사 발전의 산물이지 서로 각축한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 고구리가 미천왕 때 낙랑군을 차지한 뒤에야 삼국이 패권을 다투게 되었고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하여 삼국 정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수당시기에 이르러서는 그 쟁패가 치열해졌는데 그 운명은 오히려 친화 정권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 한다. 결국 신라는 당나라의 힘을 활용해 백제, 고구리를 차례로 멸망시켰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삼국 쟁패 과정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친화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3. 사만 개념의 확장. 사만에 대하여 총론, 속론에서는 한반도에 있었던 백제, 신라 이전 단계의 정치 세력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다음 논문에서 보면 만주 지역까지도 사만이라는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지리적 범위를 가리킬 때는 고구리까지도 지칭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고구리를 친화의 역사로 간주하는 경우 사만까지도 친화 역사의 한 부분으로 취급할 수 있는 논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 논문은 사만의 통사적 고찰과 만주의 사만에 대해 논한 것이다. 만주의 천령 지역이 사만이라는 설에 대하여 역대로 사만이 가리키는 개념과 범위를 서술하고 천령 사만설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사만이라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가리키는 범위와 개념이 다르다고 한다. 사만은 본래 한반도 남부의 마한, 진안, 변안을 지칭했지만 수당시기에는 지리적 범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변하여 위시조선이나 고구리를 지칭하기도 했으며 나아가서는 고구리, 백제, 신라를 포괄하는 영역 범위를 지칭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때는 한반도와 요동 지역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 된다. 이러한 논리는 사만이 친화의 역사로 다루어질 근거가 되는 것이다. 최소한 요동 지역을 친화의 역사 판도로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반도까지 그 논리를 확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논문이라 하겠다. 4. 삼국사기 불신. 삼국사기나 그 편찬자인 김부식에 대해서는 이미 총론, 속론 단계에서 평가절하되고 있었지만 동북사지 단계에서 좀 더 심해졌다고 보인다. 다음 논문들에서 그 양상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논문은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에 관한 내용이다. 김부식은 친화 전적에 의탁하여 고구리 건국 시간을 확정하고 그 뒤에 신라와 백제의 건국 시간을 안배하였다는 주장이다. 친화 전적에 고구리를 비롯한 삼국의 구체적 건국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보다 후대 자료인 삼국사기에 삼국의 구체적 기년이 있다는 것은 괴이한 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삼국사기의 삼국 건국 기년은 김부식의 신라 중심 사관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친화 쪽 전적을 기준으로 삼국사기의 삼국 건국 기년을 불신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신라의 대당 전쟁 중 벌어졌던 매초성 전투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이 전투에 대하여 한국 측 사료인 삼국사기와 친화 측 사료인 신당서, 자치통감의 기록이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매초성 전투의 결과에 대하여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승리로, 신당서에는 당의 승리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당의 승리로 보는데 친화 자료에 비해서 삼국사기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5.
지리적 범위의 확대. 동북공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의 하나가 지리적 범위에 대한 것이다. 즉, 고대 친화의 영역에 대한 문제이다. 총론, 송론 단계에서는 일단 고구리가 차지했던 영역까지를 그 지리적 범위로 잡고 있는 듯하다. 즉, 송론에서 현재의 한강 이북 지역은 줄곧 고대 중국의 영토였다라고 하여 그러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그 뒤 동북사지에서도 그 제호에 지자를 넣었을 정도로 지리적 범위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면을 다음 논문에서 볼 수 있는데 총론, 송론 단계보다 그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해동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고대에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용어는 한당 시기 문헌에서 한반도 북부와 요동 지역을 지칭한 데서 시작하여 발해만 이동 지역을 범칭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변화는 친화 지역의 해상 교통로 개척과 발전, 친화 왕조와 변방 민족 정권 간의 세력 성쇠가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이에 한당 시기 친화 왕조의 대외 교섭과 변방 민족의 흥망 성쇠 등 역사 과정을 이 해동이라는 용어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논문의 기저에 고구리나 발해를 이미 친화사로 간주하는 만큼 이들을 지칭했던 해동이라는 용어도 친화사의 범주에 넣어 인식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백제나 신라도 해동으로 지칭했던 경우가 있다고 하여 한반도 남부까지도 친화사로 엮을 태세를 갖춘 셈이라 하겠다. 이러한 논리가 이 논문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6. 건국 전설의 확장. 동북공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또 하나의 분야가 건국 전설이다. 이에 총론, 송론 단계에서 고구리 건국 전설이 다루어졌다. 특히 송론에서는 고구리 건국 전설을 전형적인 동이민족의 전설로 그 본원은 염항시족의 한 문화 계통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하여 친화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고구리 건국 전설에 대한 논리는 동북사지 단계에 와서 외연히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다음 논문에 보인다. 이 논문은 동북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부여, 고구리, 백제, 유류 등 고대 동북아 예맥계 제소국의 건국 전설을 다루었다. 이들 전설은 공식화된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부여 건국 전설을 자국의 시조에 이식하여 고대 동북아 민족의 이주와 융합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건국 전설은 동북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곳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이라는 전제하에 친화의 영역에서 벌어진 제소국의 건국 전설로서 취급하고 있다. 결국 건국 전설상으로 부여, 고구리, 백제가 한데 묶여 친화 역사에 부속된 것이다. 3. 사실관계의 서술. 동북사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는 건조하게 사실관계를 서술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다. 첫 번째 논문은 백제와 고구리 멸망 과정 시 신라와 당나라의 연맹이 성립하고 파열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맹이 처음 결성될 때에 두 나라 사이에는 심각한 모순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가장 큰 이익은 백제를 아우르며 고구리를 보존시키는 것이었고 당나라의 가장 큰 이익은 고구리를 무너뜨리고 백제를 보존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 모순은 신라와 당나라 연맹의 관계에서 성격이 다른 세 단계의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신라와 당나라 연맹의 파국을 초래하게 했다고 한다. 두 번째 논문은 장수왕의 백제 함성 함락에 대한 사실관계를 서술한 것이다. 장수왕의 백제 남정이 발발한 시기, 승려 도림의 역할과 장수왕이 전쟁에서 보여준 지휘적 재능 등 몇 가지 문제를 거론해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바로 장수왕의 백제 남정을 성공시키는 열쇠가 되었다고 한다. 이 논문은 객관적 서술로 보이지만 내용 중 근거가 부족한 무리한 추론이 많아서 이해함에 주의를 요한다. 세 번째 논문은 광개토왕의 백제 정발전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논하였다. 우선 삼국사기와 광개토왕 비문의 백제 정발 기사의 불일치, 광개토왕과 백제의 역대 전투 시기 북쪽 비려와 남쪽 백제의 관계, 광개토왕이 처음 백제전에서 큰 정가를 올린 이유 등 세 가지 문제이다. 여기서 광개토왕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첫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장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백제의 내홍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백제인들은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감추기 위해 언급하지 않았고 광개토왕 비문은 광개토왕의 무공을 과시하기 위해 이를 생략하여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상의 논문들에서는 표면적으로 동북공정 논리를 내세우지는 않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미 총론, 송론에서 고구려와 백제를 친화의 번속국으로 규정해 놓았기에 굳이 동북공정 논리를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다. 4. 새로운 성과. 총론, 송론에서 거론되지 않은 분야의 성과로서 동북사지에는 신라, 백제와 관련된 새로운 주제들이 보이고 있다. 이는 총론, 송론의 성격이 고구려였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고 이는 곧 동북공정 논리의 외연이 실제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1. 신라 백제 묘지 분석. 총론, 송론 단계에서 거론되지 않은 분야의 성과로서 동북사지에는 신라, 백제 관계 묘지에 대한 논문들이 등장했다. 물론 총론, 송론이 고구려 주제의 책이라 신라나 백제 관계 묘지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두 책보다 시기적으로 뒤에 출토된 묘지도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첫 번째 논문은 북송 양회에 처 왕씨 묘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 묘지에 기재된 내용 중 한국사와 관련된 것은 왕한영 부자가 당나라 말기에 복건에서 신라로 가서 상국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왕씨 가족은 고리 왕조에 들어와서도 벼슬을 했을 것이고 그 뒤 왕씨의 조부 왕빈중이 친하로 돌아갔다고 한다. 두 번째 논문은 낙양, 노산, 서안에서 출토된 부여룡, 흑치상지, 흑치준, 난원경, 약삭의 묘지를 소개하고 예식진의 묘지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예식진 묘지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명인 백제웅천, 벼슬인 좌평일품, 백제성인 예성, 한반도를 지칭하는 창해와 청구 등과 예식진의 생애 등이다. 특히 생애를 기술한 부분에 등장하는 고사들을 분석하여 외신으로서 당 조정에 투항하여 중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가 죽은 곳인 내주 황현과 장지인 고양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세 번째 논문은 위 논문 중에서 서안에서 출토된 예식인 묘지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문헌 자료의 예식과 묘지의 예식진의 관계 등 문제를 다루었다. 묘지의 예식진 경력은 구당서 등 문헌에 나오는 예식과 놀랍도록 유사점이 많아서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한다. 예식진이 내주 황현에서 죽은 것은 백제 부흥운동기 웅진 도독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즉 예식진은 백제 멸망기 입당 유민으로 친당 투항인이고 당의 벼슬도 받았다. 이상의 논문들은 묘지에 대한 일반적 분석으로 동북공정의 논리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신라와 백제가 친하의 번속국이라는 인식을 깔고 논문이 서술된 것이다. 더구나 이들 묘지가 출토된 곳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따라서 위 논문의 논자들은
묘지를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의 유물로 간주하고 논지를 전개한 것이다. 2. 웅진도독부와 백제 부흥전쟁 검토. 총론, 송론에서 거론되지 않은 분야의 성과로서 백제 멸망 뒤에 웅진도독부와 백제 부흥전쟁에 관한 논문도 수록되었다. 이 주제도 고구려와는 거리가 먼 백제 관련 내용이었기 때문에 총론, 송론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첫 번째 논문은 당나라가 백제 멸망 뒤에 설치한 웅진 등 5도독부와 대방주에 대한 서술이다. 이 5도독부가 뒤에 웅진도독부로 일어난 사항과 도독으로 임명된 부여룡에 관한 내용이다. 백제 고토를 당이 지배하였다는 전제하에 서술한 것인데 웅진도독부 외 다른 기관은 유명무실하였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백제 부흥전쟁의 전개와 결말을 서술한 것이다. 백제 부흥전쟁기인 당 용삭 3년 6, 7월 백제 옛 지역 고사성 부근에서 당 손인사 부대가 왜군을 대파했다. 이어 당 손인사 유인원 두 부대가 신라군과 합병하여 백제와 외연합군과의 결전을 준비하였고 전쟁을 오래 끌지 않기 위해 주류성을 바로 치자는 유인계의 작전을 채택하였다. 이에 유인계 부대 2만 명이 백강구에서 백제와 외연합군 4만 명과 싸웠는데 유인계는 당 수군의 장비와 작전 경험 등의 이점을 살려 외수군을 쉽게 물리쳤다. 신라와 당 연합군은 여세를 몰아 주류, 임존 등의 성을 점령하고 백제를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한다. 이 논문은 백제 부흥 전쟁을 당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이러다 보니 백제 부흥군이나 신라군보다는 당군과 왜군의 무게를 두고 전쟁의 과정을 논하였다. 전쟁의 득실 평가도 당군과 왜군의 득실만을 논하였다. 다만 백제의 멸망을 660년이 아니라 부흥 전쟁이 끝나는 663년으로 본 점은 평가할 만하다. 3. 채치원의 역사 인식과 사상. 총론, 송론에서 보이지 않았던 주제의 하나로서 동북사지에서 다루어진 것이 채치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 분야도 고구려와의 시간적 이격이 큰 신라 하대의 일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곧 동북공정 논리의 외연 확장이라는 면에서 주목되는 점이기도 하다. 첫 번째 논문은 채치원의 역사 인식에 대한 내용이다. 채치원은 당나라의 유학을 갖고 유가 사상의 영향을 받아 후대에 동국 유종으로 추앙받게 된다. 그가 남긴 수많은 문집과 비문 등은 당시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사만, 통일신라, 발해의 원류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의 많은 논리는 그 나름의 정치적 바람에서 나온 것으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채치원이 신라의 일통사만의 국가 정통성과 신라 문화의 우월성을 내세웠다는 점과 발해의 건국 주체를 송말 말갈이라고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신라를 사만에 한정시킴으로써 옛 고구려 지역과의 인연을 단절시키고 발해도 건국 주체 세력을 말갈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와의 인연을 없애려는 논리 전개이다. 곧 동북공정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논문은 채치원 불교 사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서술한 것이다. 채치원은 신라에서 태어나 당나라에서 성장하고 신라로 돌아갔다. 이러한 복잡한 인생 역정이 그의 풍부한 사상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채치원은 당나라 시기 산교 융합 사상의 영향을 받아 유학을 기본 입장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불교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심화시켰다고 한다. 채치원의 불교 사상에 대한 분석은 불교 사상이 동쪽으로 전파되는 경로나 복잡한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논문은 표면적으로 동북공정의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채치원의 사상이 형성된 것은
당나라에 있을 때 그곳에 발전된 삼교 융합 사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친화의 영향력을 내비치고 있다. 5. 경향성 종합 정리. 이제까지 동북사지의 사만, 백제, 신라, 후삼국 관련 논문들에서 나타나는 동북공정의 경향성을 논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동북사지의 대부분 논문에서 동북공정의 논리가 보였다. 이는 우선 총론과 송론에서 내세운 기본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점차 총론, 송론의 논리가 강화, 확장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건조하게 기술한 듯한 논문들도 있었다. 그러나 비록 구체적으로 동북공정을 내세우지는 않더라도 이들 논문의 부분에서 총론, 송론의 논리가 배어있음을 눈치챌 수 있었다. 총론, 송론에서 이미 이론적 틀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따로 동북공정 이론을 제시하지 않아도 논리 전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인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4. 맺은 말. 이상의 내용에서 볼 때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동북사지에 수록된 사만, 백제, 신라, 후삼국 관련 논문들은 크게 2009년을 기점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논문 분류 종별 15종 가운데 전반부 6종은 2004에서 2009년 6년간에 16편이 수록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한 편도 수록되지 않았다. 반면에 후반부 9개 분류 종별에는 2009년까지는 한 편의 논문도 없고 2010년 이후에 13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이로써 볼 때 2010년부터는 이전까지의 종별 유형이 아니라 새로운 제목의 종별 유형으로 논문들을 수록한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논문의 주제에 따른 15개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즉, 2004에서 2009년 사이에는 없던 사상사라든지 백제의 부흥 전쟁과 같은 새로운 연구 주제가 2010년 이후에 등장하였던 것이다. 내용상 동북사지에 수록된 논문들에서 보이는 동북공정의 논리는 갑자기 개별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2004년 1월 동북사지가 간행되기 이전에 나온 총론과 송론이라는 두 권의 동북공정 이론 책자가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연구기관의 공식적 동북공정 이론서이기 때문이다. 이들 책의 간행에 맞추어 동북사지가 동북공정의 실제적 학술지로 기능한 것이다. 동북사지 논문의 경향성에서 볼 때 표면상 동북공정의 논리가 드러나지 않고 사실을 건조하게 기술한 듯 여겨지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논문도 총론과 송론에서 이미 이론적 틀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따로 동북공정 이론을 전제하지 않은 것뿐이다. 겉으로 순수한 학술 논문으로 보이지만 기저에는 동북공정의 이론을 깔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들 논문 내용의 상당 부분은 한국 학계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었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또 종족, 언어, 문화 등이 다른 고대 사회의 집단을 무리하게 현대적인 국경을 기준으로 친화 문화권에 넣으려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비논리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동북사지를 통해 본 한중간의 발해사 인식. 한규철, 경성대 명예교수. 1. 서론. 2.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발해사 연구와 쟁점들. 3. 백도백과의 발해사 서술. 4. 동북사지의 발해사 논문 분석. 5. 결론. 1. 서론. 발해제국은 고구리가 멸망한 지 30년 만인 698년에 시조인 고왕제 대조영에 의해 건국되어 626년 마지막 제15대 황제 대인선대에 멸망하기까지 229년간 존속하였던 왕조였다.
발해 제국의 영토는 가장 넓었을 때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길림성과 흑룡강성 및 요녕성 일부를 포함해서 북한 지역에 걸쳐서 적게는 45만에서 6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넓게는 80만 제곱킬로미터나 되어 남북한의 4배에 가까웠고 일본보다도 2.2배나 되었던 동부가 최대의 해동 성국이었다. 인구는 자료의 부실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300만은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발해국은 황제국의 기준인 스스로의 연호를 사용하며 황상이나 황비를 자칭하였고 대외적으로 고구리와 같이 천손국임을 표방하였던 황제국이었다. 그러나 발해 왕조가 밖으로는 왕을 칭하였다고 하여 발해 제국을 외왕 내제의 왕조라고 평하기도 하나 당 중심의 기록만을 통해 볼 때에도 발해 조정은 스스로 황제 칭호와 함께 왕조적 자주성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연호를 스스로 사용하였던 명실상부한 제국이었다. 발해 제국은 고구리인에 의해 고구리 땅에 세워져 고구리의 말과 풍속을 가졌던 왕조였다. 중세의 발해 땅 대부분이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가 되어 있지만 당시는 당나라 영토도 아니어서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대사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고대 발해의 영토였던 북한 지역은 발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발해 제국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주장하는 고대사와 다르다. 발해 제국에서 일본에 보낸 국서에는 발해를 고구리라 할 정도로 고구리를 자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발해를 친척으로 여긴 왕씨고리와 조선시대 지성들도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리와 발해사를 당의 지방 정권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대사로 편입하려는 역사 왜곡은 그들도 한국인들의 고대 역사서로 인정하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마저 부인하는 역사 침략 행위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역사로 고구리를 소개하다가 동북공정의 역사적 침략성을 성토하자 아예 한국의 역사 페이지를 내려버려 한국인들의 울분을 사기도 하였다.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견해를 대표하는 백도백과 사전을 보면 고구리는 물론이고 고조선, 삼국, 남북국 모두를 친하의 지방 정권인 고대사로 서술하고 있다. 만주 지역의 고중세의 역사를 중국사화하는 이러한 동북공정은 그들의 이른바 구동존이, 즉 같은 것은 추구하고 다른 것은 일단 미룬다는 전략을 통해 서서히 진행해 오다가 백도백과 사전에서 종합 체계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학계의 주장은 미루어 묵살되고 그들의 백도백과 사전에 동북공정의 목적을 달성시켜 중국사적 한국사로 체계화하였다. 인터넷 온라인상의 백도백과 사전의 역사 개관은 공산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의 공식적인 견해이다. 이설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다. 만주나 한반도에서 발흥한 왕조들의 성격 등에 있어서도 이설 없이 천편일률적인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백도백과 사전의 영향은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은 물론이고 역사학이나 역사교과서 등 교육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어 김치나 한복의 기원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보는 것은 물론이고 고구리가 중국 고대의 변강 정권이라거나 발해가 고구리와 관련 없이 말갈족이 주체가 되어 세운 일개, 고대 소수민족 정권이라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인은 오히려 고구리와 다른 혈통이고 만주족이 고구리인의 혈통이다라고 주장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삼국사기 고구리 본기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논리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을 서양 학계 등이 무분별하게 역사 당사자인 한국 등의 견해를 무시하고 원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양의 학계나 교육계가 백도백과 사전을 쉽게 원용하는 것은 각계의 한글보다 한자를 습득한 지식인이나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서술된 네이버나 다음 등은 외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구글에 중계되는 네이버나 다음을 보더라도 한국 학계는 여러 견해들이 있어 어떤 주장이 더 객관적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점도 이를 원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 한다. 그러나 백도에서 보듯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견해는 대부분 이견이 노출되지 않고 통일되어 있다. 굳이 백도백과 사전 서술과 다른 이견이 있는가 하는 사실을 학술 논문 등을 따로 뒤져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 56개 민족이 공존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변방 역사 이론과 공산당 정치체제 하에서의 변방 역사 연구는 정치 이념의 하부 구조로 기능하여 왕조의 성격 등 중요한 부분에서 반중국적 이설의 존재가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학문적 경직성은 학계와 시민들에게 구글은 물론이고 한국의 포탈 등도 쉽게 볼 수 없게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연구 풍토는 한국 등과 같이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살아있는 곳과 비교가 된다. 이러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백도백과 사전이나 동북사지를 분석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에 이의시정을 요구하거나 한국 정부 당국이나 학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변방정책과 구동존이 전술에 끌려다니다가 이의 대응을 잘못했다고 성토하는 것은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다. 특별히 바레사의 경우에는 양국 간의 학술 대화 테이블에 오른 적도 없었다는 점도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바레사를 둘러싼 국내외 연구사의 차이점을 간략히 검토하고 고구리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한동안 동북공정의 기관지 역할을 하다가 폐관된 동북사지를 분석하면서 양국 간의 역사 갈등의 현 주소를 점검하려 한다. 바레사에 있어서는 고구리사와 달리 바레 본기 같은 정사 기록을 갖고 있지 않고 당 중심의 구당서와 신당서, 북적 열전의 바레 말괄과 바레를 주된 사료로 삼으면서 바레국의 성격을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바레가 마치 고구리와 다른 말갈의 왕조로 오해할 만한 기록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삼국사기에 나타난 말갈들을 보면 말갈이 고구리의 변방 주민에 대한 멸시적 종족명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당 중심의 기록들에 보이는 말갈도 변방 고구리인에 대한 당과 신라 지성들의 인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바레사를 둘러싼 이러한 기록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한중간 바레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바레사를 둘러싼 동북공정의 대응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점도 짚어보고자 한다.